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뭐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우리 채널에 뭐 정인철 씨라든지 뭐 송소은 씨 뭐 잘 보셨는지 좀 우려가스럽네요. 문제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도 좀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 어렵다기보다 기존에 시험 쟁점화됐고 시험에서 많이 다뤄졌던 것을 내지 않고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러니까 새로운 생뚱맞은 것을 좀 많이 출제했다. 이번에 이렇게 저는 이번 시험을 평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거를 많이 안 물어봤고,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좀 생뚱맞은 걸 많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도 좀 몇 개 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니 하더라도 박스형으로 해놓고 맞은 게 몇 개냐,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맞은 게 몇 개냐, 틀린 게 몇 개냐, 이게 네 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작정을 하고 떨어뜨릴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남녀 통합 선발이라 해갖고 어렵게 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공부 좀 한다고 깝친 애들 있잖아. 좀 이렇게 좀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엿을 매기려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까부는 친구도 다 제 구독자고, 그죠? 이선주 경찰 공부 TV의 구독자고, 안 까부는 친구도 또 경찰 공부 TV의 구독자란 말이에요. 저는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죠? 뭐 까불어도 그만, 안 까불어도 저는 뭐 다 좋아해. 나하고 뭐 그게 저기건 없어. 나는 다 좋아해,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언젠간 시험에 되거든요. 언젠간 시험에 되는데, 이게 빨리 되면 좋죠. 빨리 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돈도 빨리 벌 수 있고, 경찰관이 돼서 빨리 벌 수 있고, 제복도 빨리 있고, 좀 남들에게 의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늦게 됐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할 것도 없어. 결국은 조금 빨리 된 놈들이 나중에 가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출세한 사람도 모르더라고. 내가 2004년에 경찰에 입직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얼마 못하고 경찰관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한 3년 정도 빨리 경찰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2000년, 99년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걔네들이 엄청나게 출세할 줄 알았어. 뭐 진짜 대한민국 중추적인 어떤 형사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높은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아직도 뭐 경감이나 경위 달고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너무 뭐 그런 거 갖고 좀 한두 번 시험 떨어졌다 해갖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장담컨대 경찰 시험은 한 번 어려웠다, 한 번 쉬웠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번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다음 시험이 아마 쉽겠죠. 나는 이번 시험이 왜 어렵게 출제됐다는 생각을 드냐면, 물론 뭐 유명 학원 선생님들, 아까 전에 저 영상 해설하는 거 봤는데 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도.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어렵다기보다 좀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시험 출제 포인트하고 좀 다르게 냈다 이거야. 그죠? 자주 물어보는 걸 물어보지 않고 좀 약간 생뚱맞은 걸 좀 냈다 이거야. 그래서 또 우리 또 구독자분 중에서 뭐예요, 카쿠야미라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라 그래.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뭐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쿠야미 이분이 이게 상당히 저기 하거든요. 이게 좀 공부 내공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다른 거 풀었을 때 변호사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간부후보생 문제를 풀어도 90점 이상 나왔다고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점수가 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 70에서 좀 머물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커트라인이 아마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 정도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라고 한다면은 대충 커트라인을 예상컨대 제 생각인데 한 70
70점에서 65점에서 70점 사이 정도, 그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볼 것 같아요.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그죠? 40문항 저기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측에 좀 나왔다. 이해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뚱맞은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다뤘다는 거야.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니까 판례 검색, 대법원 검색, 종합법률센터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요 4번이 있잖아요. 요게 4번이 정답인데, 요 4번에 대한 판례를 아무리 키워드를 넣어갖고 뒤져봐도 안 나와. 해보니까. 내가 요거 한 2시간 지금 두들겨 봤거든요. 내가 아까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9시 반서부터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이 판례가 없어. 어떤 판례냐면, 강도상의 치상죄와 강간상의 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의 치상죄와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의 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말 더럽게 길죠, 그죠? 요 판례가 없어. 찾아봤더니 나는 못 찾겠더라고. 혹시 나보다 먼저 찾으셨거나 다른 선생님한테 갔는데 판례 번호를 불러줬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거를 좀 알려줘. 나한테 여기 댓글로 달아놔. 난 이거 모르겠더라고. 못 찾겠더라고. 난 이거 책 다 뒤져봤는데도 못 찾았어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찾았거든요. 근데 요것만 못 찾았어. 요건 좀 답이 4번인데 맞는 거 하나거든요. 요 4번인데 난 못 찾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답을 맞는 판례 번호를 만약에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거기 정답에다 좀 달아놓으셔. 나도 한번 검색해 볼게. 근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요 키워드를 다 넣어봤거든요. 강도상의 치상죄, 강간상의 치상죄 넣어보고 또 평면적으로 비교하여라는 것을 또 종합법률센터에다가 그 검색어를 키워드를 넣어봤는데 안 나와. 또 요것도 넣어봤거든요. 자, 강간상해 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 요것도 쳐봐도 안 나오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 요 단어를 넣어봤는데도 안 나와.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내 생각으로 뭔가가 판례가 아니라 어떤 데서 짜집기를 해왔는지, 어느 교수님 책에서 짜집기를 해왔는지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쨌든 종합법률센터의 검색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동그라미 4번은.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의시되려고 한, 또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어렵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근데 이제 경찰 이제 여기 가르치는 유튜버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더럽겠죠.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 아니야. 학원 저기로 해갖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어려우면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경찰직 공부를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문제가 한 번 쉬었다 한 번 어려웠다, 한 번 쉬었다 한 번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쉽고, 아니면 쉽고 어렵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어려웠다 해갖고 막 실망해갖고 씨발 나 이거 경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나도 시험 봤을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당시 2000년 시험인가 2001년 시험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꽤 공부 잘한다고 나도 좀 까부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다른 검찰직 이런 것도 막 거의 90점 100점 법원직 이런 것도 점수 때릴 때였거든요. 근데 경찰직을 보고 왔는데 좀 후달리더라고. 근데 필기는 붙었는데 면접에서 그렇게 자꾸 떨어뜨리더라고 나를.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 보고 특히 우리 여기 채널에 정인천 씨, 송소은 씨 같은 경우에 좀 힘을 내시고, 문제 어렵다고 해갖고 너무 실망하고 그래 나는 경찰직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또 좋을 수도 있어. 나만 틀리냐? 딴 놈들 다 틀릴 거 아니야. 뭘 이렇게 걱정해.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웠던 쉬웠던 상관하지 마란 말이야. 석차 연명부 만들면은 1등서부터 꼴등은 다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요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제를 좀 약간 좀 내 생각인데, 출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출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50% 잠깐 내가 그걸 설명 좀 해보려고 그래. 잠깐만 계셔봐. 좋은 출제가 뭐고 좋지 않은 출제가 뭔지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좀 보자. 일단 좋은 출제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출제라는 것은 일단 우리 뭐예요, 공무원 시험 규정에는, 그죠? 내부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에는, 그죠? 어디 갔냐? 퍼센테이지가 안 보이냐? 50%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그죠? 기존에 어떤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위주로 해서 좀 쉽게 50%는 좀 기존 기출에서 쉽게 깔아주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30%는, 그죠? 조금 최신 판례라든지 좀 공부 좀 하신 분들한테 좀 맞출 수 있게 좀 내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0%가 이제 20%가 좀 어렵게 이렇게 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죠? 이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53 나는 그래서 50대 30대 20 항상 이 난이도를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학생이건 못한 학생이건 항상 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성적 분포도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나와요, 항상.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꼴등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항상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가운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만들거든요, 저는 출제할 때. 근데 이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지, 그냥 자기 똑똑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막 그래.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 막 엘리트 의식 갖고 막 자기가 너네들 거 다르다 이런 그런 마인드에서 경찰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출제할 때 보면은 좀 난이도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내지 않았나. 그렇다고 출제위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제는 지 마음이겠죠. 이걸 출제하고 저걸 출제하고 지 마음이겠죠. 하지만 좀 수험생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출제하시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석차는 1등서부터 꼴등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출제를 해갖고 수험생들을 애를 먹인다든지 연 먹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 지금도 내 사이트에다가 거기 지금 캡처 떠놨는데, 당시에 뭐래더라 2017년 그때가 문재인 정권 막 들어쓰고 나갔고 첫 번째 공무원 4월달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한국사 강사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학생이 들고 왔더라고, 문제를. 근데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화라는 시인의 지은 시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놔뒀더라고. 그래서 다음 아래의 시를 지은 사람의 중국인이야. 진화라는 중국인이야, 사람이. 근데 거기에 시를 지은 사람과 한국에, 그러니까 고려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지은 또 저서가 뭐냐는 거야. 그걸 출제했어. 그래서 도대체 그 짱꼴라 100만 대군 중에서, 그죠? 짱꼴라 100만 대군 중에서 그 진화라는 시인이, 물론 유명한 두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알죠. 근데 난 처음 들어봤어, 진화라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거. 국사 공부를 한 15년을 했는데도 그런 사람을 처음 들어봤어, 진화라는 사람을. 물론 내가 공부가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고려에서 친분이 있었던, 절친했던 사람의 저서가 뭐냐. 존나 골 때리게 낸 거지, 한마디로.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야,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욕은 할 수 있죠. 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그런 좀 뭐라 그러지? 좀 자기 좀 잘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거 갖고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괜히 여기 문제 억지로 꼬우고 또 성가신 문제 있잖아. 4번 같은 경우에 구속요건적 착오 나왔는데
저 뭐 구체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뭐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문제 이번 시험에 4번. 그 이런 거 내면 좀 스트레스 받지 않냐? 이런 걸 나는 이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 저기 뭐예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굳이 경찰관 실무 위주의 일을 볼 저기 구급 공무원, 경찰 순경 공무원을 뽑는데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나는 좀 그래요. 판례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기본 이론에 대한 뭐 이런 걸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 좀 성가시게 만드는 거지, 수험생을. 그죠? 짜증나게 만들고. 그런 문제가 많아. 그리고 또 이번 시험 문제가 좀 나쁘다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또 나쁘단, 좀 이상하게 출제했다는 건 뭐냐면, 박스 하나를 던져놓고 그 박스 안에 맞은 개수가 몇 개냐, 틀린 개수가 뭐냐, OX 동그라미가 아니라 맞은 개수가 몇 개냐, 틀린 개수가 뭐냐 해갖고, 이게 40번, 39번, 37번, 그죠? 그죠? 세 문제,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또 아까 박스 봤는데, 그리고 21번, 이렇게 냈단 말이야. 이거는 그거 있잖아. 이렇게 박스 하나 던져주고 그 박스 안에 맞은 게 맞은 게 개수가 뭐냐? 한 개 맞았다, 두 개 맞았다, 세 개 맞았다, 네 개 맞았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이 박스 안에 들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죠? 대충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동그라미 1번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이 맞아서 답이 1번인지, 아니면 마지막 번이 맞아서 1번인지, 그거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째수란 말이야. 째수. 뭐가 맞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지 말라고 예전에 변호사 시험 행안부에서도 그랬고, 그때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걸 이의제기를 했어요. 예전에 누가 이런 문제 내지 말라고. 근데도 경찰직에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한 형태의 문제죠. 박스를 하나 던져주고 이 안에 맞는 지문이 모두 몇 개 있냐, 이 안에 틀린 지문이 모두 몇 개 있냐, 이런 문제를 내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도박이죠, 도박. 그죠? 수험생 도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너무 좀 잔소리가 많아서 17분이나 잔소리를 했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문제를 보는데. 그 수험생들은 얼마나 열받겠어. 그죠? 가르치는 선생도 그냥 딱 짜증이 확 나는데. 응? 그리고 그 얘기 좀 해드릴게. 공부하실 때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를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를 한다든지 이건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아우, 미안합니다. 두루두루 공부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잔소리 많았고 20분이나 잔소리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어렵게 출제됐다는 거, 커트라인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좀 우리 여기 채널에 공부 잘하시는 분, 카쿠야미, 그죠? 90점 평상시에 나왔는데 60점 나왔다고, 60인가 70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시험에는 어쨌든 물론 뭐 또 합격할 수도 있겠죠, 카쿠야미 이분이.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시험에는 꼭 잘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점수 맞았으면 하고, 이 카쿠야미라고 하니까 저도 전공이 일본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미가제 정신으로 해. 응? 그 공부할 때 가미가제 정신으로 하던가 해갖고 결사항전으로 한번 하란 말이야. 멋있게 해갖고 합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면 또 여기 보면 또 인생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 그 아이디가, 닉네임이, 그 다음에 영어로 ARINI, 아리니, 이 분도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 같은데 댓글도 달아주시고 적극적이신 분이었고, 송수연 씨라고 있어요. 송소은이 아니라 송수연 씨라고 있었어. 이분도 뭐 댓글도 달아주고 참 고맙게 저한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후원금 자주 주신 분으로 눈에 익은 닉네임은 정인천 씨하고 송소은 씨가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어쨌든 너무 잔소리 많았어. 20분 동안 잔소리했어. 자, 그러면 빨리 문제 해결하자고. 자, 봅시다. 먼저 동그라미 1번서부터 읽어보자. 정답은 4번이야. 자, 형법 이론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이 뭐냐 했는데 답은
4번이 답이고요.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 규정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제한 없이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요걸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은 법 규정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바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례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당연하죠. 그죠? 국가의 형벌권이 함부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경찰관이야. 근데 지나가다가 야, 너 이 새끼 너 문신 있어 손에? 너 깡패지? 아닌데요? 이 새끼 보니까 너 일로 와봐. 너 깡패 맞네 이 새끼 일로 와봐. 이래갖고 뚜들겨 패갖고 경찰차 태워갖고 끌고 가면 이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자 뭐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죠? 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죠. 그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당연하죠. 문헌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갖고 기침이 나와.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의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죠. 자, 의심스러울 때는 뭐라고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인디디오 피리디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를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봅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의 목적, 제정, 개정, 연역, 법질서 전체와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 중요한 건 요걸 알아요. 원칙적이야. 원칙적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 해석이 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례 번호를 보니까 자, 판례 깨끗하게 해보자. 판례 번호를 보면 2015도에 자, 여기 보시면 8335 전원합의체죠. 제가 전원합의체는 꼭 알고 가라 그랬었죠. 전원합의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쩐다고요?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대요. 여기서 이러한 해석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야? 바로 저기 나와 뭐라 그래야 돼? 논리적 체계적 방법이라 그랬죠.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 그죠? 야, 여기 나와요. 요거야, 요거. 자, 요걸 색깔을 좀 넣어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 그죠? 그죠? 요거 이런 건 어쩌다는 거야? 바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답니다. 왜? 바로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바로 활용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판례 번호도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쓸데없어. 이거 뭐 알아서 뭐해 이런 거. 어쨌든 여기 자, 어쩐다고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제한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제한된다고 그랬었잖아. 여기 아까 봤을 때. 제한 왜 이러냐 이거. 자, 제한된다 그랬었잖아. 그죠? 여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있잖아. 되셨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판례 번호도 꼭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2015도에 8335. 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틀렸죠?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자, 잠깐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 이 문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이익 가액이 있죠. 이득을 취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액을 그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일반 형법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바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이라 그러죠.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특경법 제3조에는 바로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런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5억 이상일 때는 어떻고 50억 이상일 때는 어떻고. 그래서 구속요건의 그 금액의 그 가액, 그죠? 이득을 취한 그 가액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가 없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책임주의에 반하는 거야. 책임을 과대하게 지우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 요거에 대한 판례 보여줄게. 자, 한번 가보자. 자, 봅시다. 자, 요거 제가 동그라미 2번. 자, 읽어볼게요. 자,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그죠? 355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1항은 횡령이고 제2항이 배임이죠? 그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356조 업무상 배임죄는, 자, 중요한 건 업무상이 붙었죠? 그죠? 55조가 일반, 횡령 배임이고 56조에는 바로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형법이니까. 그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일반 형법일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에, 그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그런 이득을 취했냐 안 취했냐 갖고만 따진단 말이야. 하지만 자, 여기 아래 나왔죠? 반면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반면, 요거는 특별법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이죠. 특경법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한 그 액수가 5억 이상 그리고 또 50억 원 이상 요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범죄 구속 요건이 일부러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짜집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득액이 얼마에 따라냐에 따라서 형벌이 가중이 무거워지냐 약해지냐가 결정된다고. 죄송해요. 형벌이 그러니까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경중이 갈린다 이거야. 5억이냐 50억이냐가 구속요건 자체에 나와 있다니까. 특경법 가서 찾아봐봐. 그 액수가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일반 형법을 적용할 때는 그 액수가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은 뭐 나와 있잖아. 그죠? 뭐라 그랬었어? 그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자, 지금 특경법 바로 우리 특별법이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특경법에서 특경법 제3조 같은 경우에는 5억과 50억 원이라는 어떤 금액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확한 이득액을 갖다가 명기하고 있는데 그 이득을 취한 액수를 명쾌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함부로 특경법을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말이야.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어요. 2014도에 12619. 그죠? 왜 그런다 그랬어? 바로 재산상의 이익을, 그죠?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특경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형법으로 건너가야 되겠지. 그죠? 만약에 그 액수가 정확하게 이익을 취한 액수가 정확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정됐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특경법, 바로 여기 5억, 50억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구속 요건을 가지고 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바로 특경법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액수를 지금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그럼 특경법 3조 적용 못하는 거지 뭔 소리야.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판례 번호도 기억해 놓으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그래. 쉬운 축에 속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되셨죠? 자, 그래서 2번도 해결했고 이제 3번 보자. 3번도 뭐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 공부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자주 다뤄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3번 양벌 규정 관련돼서 한번 읽어봅시다. 양벌 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속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되게 기네.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 책임 내지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지문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그 지문이 이렇게 긴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판사들이 이게 써놓은 말들이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5단어, 6단어 정도 하고 나서 한 문장을 끊고 또 5단어, 6단어 나열하고 또 한 문장을 끊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양벌 규정의 행위자가 아닌 법률의 개인 또는 형벌권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정하는 위반 행위를 위한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야,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냐 너네들은? 이게 어디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냐요? 이런 거 보면은. 나는 그래서 판사들이 조금 내가 보기로는, 일반인인 내가 보기로는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뭐 서울대 가고 막 그러잖아. 나는 그래서 서울대나 뭐 이렇게 막 저런 데 나와서 법관 됐다고 하는 사람은 난 조금 이상하게 봐. 나는 그런 사람들을 뭐 사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되게 동경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서울대 나왔다, 누가 뭐 어디 대학 나왔다, 뭐 변호사다, 누가, 그걸 대단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지문 봐봐. 이게 제정신의 지문이야. 이게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아직도 안 끝났어. 쉼표로 여기 규정하고 쉼표로 문장을 쓰고 있잖아. 어디가 조금 모질하게 안 보이냐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어디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여.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의 글씨가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법률가라고 하지만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 때 나란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랬잖아. 모든 국민이 백성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게 한글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만 알아보게 이런 판례의 말들을 쓰는 거 아니냐. 그죠? 쓸데없는 얘기고. 자, 어쨌든 요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하고 행위자의 관계는 어쩐다는 거야?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같이 보자. 원래 그 또라이들 많아. 판사들이 약간 보면 좀 느낄 거야. 나는 항상 그래서 뭐 판사라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어디 좀 약간 내가 보기로는 내 기준에서 그래. 약간 좀 모질라 보이는 애들. 실제 내 수업 들었던 애들도 판사 된 애들 몇 명 있는데 약간 좀 어디 모질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나보고 맨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몰라, 내가 이상할 수도 있겠죠. 보는 기준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봅시다. 양벌 규정은 3번 요거 하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행위자, 법규 위반자를 저지른 경우, 길다.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는 거를 모르나 봐, 걔네들은. 자,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의 대상으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 혜택 등의 근거로 별도 형벌 규정. 자, 봅시다. 자, 넘어갈게.
자, 여기 빨간 줄이 중요하다. 보자.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거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그어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판례 번호도 여기 명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죄송해요. 자꾸 기침 나오고. 판례 번호는 2024도에 15290 되셨죠? 자, 요것도 알아두셔. 되셨죠? 자, 그리고 4번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4번 판례 번호를 못 찾았어. 근데 어쨌든 답은 우리 경찰청에서 인정한 답은 4번이 맞대. 4번이 맞다고 하고 정답 처리시키고 갑시다. 판례 번호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놔요. 그죠? 나는 못 찾겠더라고. 그 종합법률센터 들어가서 한 2시간 뒤져봤는데 모르겠어. 없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 강도상의 치상죄와 강간상의 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의 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의 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요거 맞는 거로 처리하래. 몰라. 나머지 3개가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을 4번으로 갔는데 어쨌든 여기 요 4동그라미 4번에 대한 판례를 검색을 다 두들겨 봤는데 종합법률센터에다가 다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네, 대법원에 들어가도 없고 종합법률센터 가도 없고 법제처에 가도 없고 없었어요. 뭐 어디 교수 책 어디 뺏겼나 보지. 그죠? 지 잘난 척 좀 하려고. 몰라. 나는 내가 보면은 그래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경찰청에서 이렇게 시험 출제한 거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어. 여러분 출제위원으로 혹시 섭외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출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출제하고 막 수험생들 막 곤란에 빠뜨리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 죄 짓는 거야. 이런 것도 뭐 제대로 내야지. 뭐 보니까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정답도 오답 내갖고 정정답안도 냈더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응? 즉흥적으로 냈다는 얘기지. 정성을 다해서 내지 않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뭐 시험 총평하고 같이 곁들여서 1번 문제를 해설을 했는데 좀 그래요. 저는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이 꼭 다 경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잘 버텨내시고, 설사 이번 시험 문제 그지같이 나왔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요. 다음 시험에는 안 그럴 거야. 잘 나올 거야. 다음 시험에는. 이번 시험만 좀 그지같이 나왔는데 뭐 남녀 통합 선발이다 그러면서 막 좀 빡세게 이렇게 좀 문제를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어렵게 낸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쨌든 근데 그 얘기도 해드릴게. 내가 아까 전에 저 올려놓은 거 유명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거 있나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막 뭐가 그렇게 또 급한지 몰라. 나는 한 문제 해설하는데 지금 노가리도 물론 깠지만 그죠? 한 문제 해설하는데 내가 지금 한 거의 30분 40분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문제를 해설하는데 막 씨발 막 뭐라 그래야 돼? 40문제를 해설하는데 야 1시간 영상 1시간짜리 영상도 아니야. 막 30분에 다 쇼부를 치더라고.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해설이라고 올라왔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나서 놀랬어. 나는 근데 그것도 싫어.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선생님 칠판에다가 적어주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어떤 원장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칠판을 안 쓰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메모를 한단 말이야.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많이 한다고. 근데 메모하는데 그 칠판 글씨 흐릿하게 갈겨갖고 쓰고 막 그런 거 다 딱지세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갖고 타이프를 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밑줄을 하나하나 꺼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 난 내 스타일이 나는 좋다고 하는 사람 내 강의 듣고 뭐 저거 하는 사람들 뭐 다른 선생님 가서 들으세요. 근데 몰라. 난 내 스타일은 글씨를 뭘 하나 알려주더라도 똑바로 한 문제를 알려주더라도 똑바로 알려주고 싶어. 막 번개불 콩 꺼먹듯이 이게 답 3번이죠. 예, 그리고 이거 틀렸죠. 이거 2번이죠. 이러지 말란 말이야. 나 그런 거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문제 내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 영상 하나에는 한 문제밖에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40개를 올려야 되는데 까마득하네. 응? 이제 1번 하나 해석해 1번 문제 하나 해설했는데 그죠? 40개 언제 해설하냐. 어쨌든 근데 다음 이 경찰 2차 시험 이전에는 해설이 다 올라가겠죠? 그죠? 어쨌든 최대한 다 올려드릴게요. 근데 40문제 다 기대하지는 마. 왜냐면 나도 봤을 때 좀 설명하기가 좀 별로 가치가 없다. 설명의 가치가 없다든지 좀 이런 거는 나도 뺄 거야. 그래서 다른 변호사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야. 변호사 시험 문제 지금 계속 올리다가 지금 중단했거든요. 근데 별로 클릭 수도 별로 없고 별로 호응도도 없고 댓글도 안 달리고 뭐 그러더라고. 댓글 같은 것도 좀 달아놓고 좋은 댓글을 달아야 되겠죠? 댓글 달았더니 어서 그지 같은 댓글 달아놓고 야마도는 댓글 달지 말란 말이야.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뭐뭐 답 아닌가요? 뭐해서 뭐짠데요. 만약에 댓글을 썼는데 댓글이 달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분들은 나한테 이전에 이상한 댓글을 달아갖고 차단돼 있을 거야. 응? 댓글 내 영상 내 채널에서 댓글이 안 달아지는 사람들은 나한테 좀 이상한 삐딱선을 탔거나 아니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은 내 댓글이 안 달릴 거예요. 왜냐면 좀 약간 좀 뭐라 그래, 좀 내가 봤을 때 좀 거만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차단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 채널 구독자 안 해도 돼. 그리고 나는 구독자에 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좀 거만하고 건방 떨 거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난 나갈 거야. 타이프 치고 영상 하나에 한 문제만 해설하고, 그리고 번개불 콩 꺼먹듯이 해설 안 하고 최대한 한 문제 한 지문 또박또박 다 읽어주고 해석할 거야. 내가 학원 다닐 때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은 경찰 시험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경찰 시험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청운의 꿈을 안고 막 신바람 나서 막 엄마 보고 노량진 갔다가 온다. 엄마가 오늘 기출문제 해설해 준대 선생님이 해갖고 막 신바람이 나서 갔더니만 그때는 20문제였죠. 형법 20문제, 형사성법 20문제였는데 아니 형법 한 10문제도 해설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해설이라고 들어봤더니 답 3번이죠? 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저번 강의 때 많이 설명했었죠? 그렇게 해설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 패버리고 싶더라고 그때 진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형법 선생님이 되면은 차근차근히 동그라미 지문 하나하나 전부 다 읽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는 거 해설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마지막 정리 다 내가 해줬잖아.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한다 그랬었죠. 요거 틀렸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바로 제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득 취한 것이 그 금액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된다 했었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3번 봐봐. 여기 내가 뭐라 그랬어? 마지막 꼬랑지에 바로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가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X 권해야지. 그래서 맞는 거는 3개가 틀렸으니까 4번이 맞는 거로 처리해야 되겠지. 근데 4번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응? 아무리 뒤져봐도 이 판례를 나 못 찾겠다고. 응? 찾다가 야마가 돌아갖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판례 번호를 아시는 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거나 아시면은 댓글을 달아놓으시라고. 댓글로. 응?
4번에 대한 판례 번호는 몇입니다 라고 달아놔. 그럼 내가 땡큐하게 볼게. 자, 여러분 오늘 어쨌든 시험 친다고 고생했어. 마음고생 엄청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에는 쉽게 나올 거야. 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문제 해설 올려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벌써 50분 설명했네. 예, 마칠게요. 그리고 20분서부터, 그러니까 이 영상에 20분서부터 설명하는 거야. 앞에 20분, 앞부분에 20분은 노가리 깐 거야.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시험 본다고 고생했어요.